이번 발표 제목은 감염병 시대 비대면 건강관리 기술과 스마트 헬스 표준화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카이랩의 베이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베이노 대표님은 한국 디지털 헬스 산업협회 이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TTA 스마트 헬스 프로젝트 그룹의 부의장으로 관련 표준화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배 대표님을 모시고 세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카이랩의 베이노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감염병 시대 비대면 건강관리 기술과 스마트 헬스 표준화라는 주제로 짧게 발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 헬스가 뭔지 먼저 감염병과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 비대면 건강관리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 관련된 스마트 헬스 표준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마트 헬스입니다. 스마트 헬스라는 기술 용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기술 용어는 기존에 있었던 의료와 건강관리 그리고 생활을 모두 합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지원해주는 ICT 기반의 서비스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료 쪽 부분에서는 치료와 예방이라는 파트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활동에서는 식사나 운동이나 거주, 화장, 육아, 교육, 옷, 교통, 운동, 놀이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간은 실제 생활하는 집이라는 공간에 주방이나 거실, 욕실, 침실 등이 있을 거고, 그 외에 회사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식당 같은 이런 이제 소셜 공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많이들 얘기되고 있는 건강권에 대한, 건강 권리에 대한 얘기도 스마트 헬스 쪽에서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한 기술 요소로서 비대면 기술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AI, 그리고 임플란트 기기, 그리고 로봇, 연속 모니터링,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전부 융합돼 가지고 스마트 헬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기존의 헬스케어가 스마트 헬스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존의 헬스케어는 의료라는 영역 쪽에서 거의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왔고요. 이쪽 영역에 있는 부분은 진단과 그리고 치료 이 두 부분에 포커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 헬스로 넘어오면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되어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건강을 미리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영상 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랩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진단을 내려준다든지 하는 역할을 인공지능 진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람들이 술기로 하던 수술 같은 경우도 로봇 수술이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람에게 조금 더 안전한 수술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수술 부위도 훨씬 로봇 수술을 통해서 수술하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치유되고 완치되는 과정에서 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수술과 그다음 약제들이 보통 치료의 기본 컨셉이었는데, 이 약이나 주사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로 사람을 치료해 보자라는 개념의 약들이 현재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 미국의 FDA에서 정식으로 디지털 치료제라는 형태로 승인을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이 디지털 치료제의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많은 개발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 식약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내서 업체들이 이 개발을 하고 실제 제품을 출시하는 걸 돕는 형태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부분입니다.
건강관리는 기존에 뭐 뛰어서 건강관리 하던 부분 아니면 뭐 헬스장에 가든지 이랬던 건강관리 부분들을 미리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좋아질 거다를 예측해서 스마트한 건강관리 방법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점점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데이터를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감염병 현황 같은 경우는 요 데이터는 지금 WHO에서 가져온 데이터고요. 실제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감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간단한 예로서 중세시대에 흑사병 같은 경우는 유럽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죽었고요. 1900년대에 들어와서도 스페인 독감으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염병들은 뭐 현재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쭉 있을 병이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계속 인류가 멸종할 때까지 존재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뭐 몇 가지 중요한 감염병들을 캡처를 해놨는데, 실제 이런 병들이 기존에는 교통이나 아니면 기술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팬데믹 같은 상황이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을 한 게 오히려 역효과가 돼서 사람들이 편하게 뭐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든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병들이 확산될 수 있는 형태의 모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뭐 에볼라나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들도 실제로 에이즈 같은 경우도 국내에도 꽤 많은 환자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린 감염병의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뭐 메르스나 사스 같은 이런 감염병들이 꾸준히 우리나라에도 발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감염병이 이슈가 된 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확진자 수만 해도 2021년 11월 7일 기준으로 2억 9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는 9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겨울이 올 거기 때문에 독감이라든지 여러 이제 계절성 질환과 함께 엮여서 환자 수는 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의식주만 하더라도 뭐 식당에 가서 먹든 아니면 집에서 해 먹던 그런 문화들이 이제 배달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고 배달 앱들이 큰 시장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의료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의료시장은 굉장히 위축된 결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편식 같은 밀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이런 식의 형태의 이제 의식주 변화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소비 형태 역시 기존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구경하던 그런 문화가 온라인으로 넘어와서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 운동할 수 있는 등산이나 뭐 이런 이제 운동용품들, 그리고 골프 뭐 이런 식의 여러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즐길 수 있는 운동들에 대한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사회관계 역시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나 뭐 이런 쪽,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택에 대한 기술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 때문에 뭐 자가 운전을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이런 이제 사회관계나 뭐 이런 쪽에 변화가 많이 왔고요. 결국 사람들이 외롭게 떨어져서 홀로 이제 뭐 고립되어 있는 형태의 인간의 사회관계가 변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극장 같은 경우는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고요. 그 덕분에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OTT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뭐 다양한 온라인 박물관, 온라인 관광 아니면 게임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헬스케어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표는 그 건강보험 진료 통계에서 뽑아낸 표입니다. 의원 표시 과목별 입내원 일수를 뽑아봤고요. 여기에서 시사하는 점은 2020년 작년 기준으로 데이터들을 보시면 거의 모든 진료과의 진료들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과만 그 진료 일수가 늘어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빨간색으로 저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코로나와 연관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병원에 대한 두려움증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에 대한 진료는 상당히 많이 준 편이고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또 다른 이제 병원을 찾는 케이스가 생겼다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사람들이 그 코로나라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외부 활동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뭐 자가격리라도 돼버리면 내가 뭐 누군가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길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정신의학과라든지 아니면 신경과 같은 이런 진료과에 환자들이 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뭐 코로나 관련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증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이제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이것 때문에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부과 같은 경우도 환자들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 관련 없는 이제 뭐 다른 과들은 거의 환자들이 줄어가지고 병원이 사실 이제 위기감을 느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병원도 이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감염병들이, 새로운 병들이 생겨날 거고, 지금보다 더 큰 여파를 줄 수 있는 감염병도 있을 거기 때문에 병원 자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대면으로 그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병원에 도입돼서 새로운 형태의 병원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통계를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자살에 대한 생각 비율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 본 건데, 2018년 이 감염병이 있기 전까지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는 저 응답이 4.7%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에 조사한 조사에서는 뭐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코로나에 걸렸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니면 경제적 여건들의 악화 등으로 인해서 16.3%로 약 3.5배나 많은 수의 그 자살 생각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진자 3명 중 1명은 그 옆에 기사에 보이는 바와 같이 뇌신경 질환이나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은 바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주요 질환자로서 정신과 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캡처해 봤습니다. 감염병과 스마트 헬스 관련해서 또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로 인해서 이제 정부가 2020년부터 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바 있고요.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 관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스마트 헬스 기술을 통해서 그 자가격리자를 관리해보자라는 형태의 기술들이 도입이 된 바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AI에서 자가격리자한테 전화를 통해서, 콜을 통해서 AI 챗봇과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보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실제 적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진단 같은 경우도 빠른 진단을 위해서 영상 쪽,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를 찍었다든지 했을 때 이게 코로나로 인한 폐렴이다라는 걸
컴퓨터가 진단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속속 나온 바 있고요. 여기 보이는 그림은 네이처의 2020년도에 실린 그림입니다. 이외에 국내에 영상 진단을 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폐렴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을 선보인 바 있고, 제품들도 실제로 무료로 뿌린다든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련해서 그 정부 여러 이제 뭐 부처의 연구과제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게, 감염병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를 한번 예측을 통해서 확산을 제어해보자라는 형태의 많은 사업들이 작년, 올해 뭐 일어난 바 있고요. 이 사업들 중에 뭐 대부분은 뭐 그림에 보이시는 것 같이 앞으로 감염병이 어떻게 증가할 것이다, 경량은 어떻다, 그리고 뭐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번져나갈 것이다, 이거를 AI를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해보자라는 형태의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치료제 연구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의료용 물질들이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하는 형태로 약제들을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감염병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감염병 환자들 추적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수기로 하던 걸 뭐 어쨌든 ICT 기술을 도입해서 그 통합을 하는 형태로 작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된 바 있고요. 최초 이제 감염병 추적을 하던 부분이나 아니면 보고를 하던 부분이, 병원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견되면 이 발견된 감염병 환자를 팩스를 통해서 보건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그 팩스들이 쌓이면 수집해서 질병관리청에 따로 보고를 하는 형태로 기존의 감염병 그 전달 체계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고, 그리고 ICT 기술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비대면 건강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비대면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실제 대표적인 비대면 건강관리는 잘 아시다시피 원격 진료일 겁니다.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문제였고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원격 진료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범사업 형태로 많은 연구들만 이루어져 왔지,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뭐 갈라파고스 같은 형태로 뭐 원격 진료를 실제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이상한 모양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게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한시적이긴 하지만 원격 진료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원격 진료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또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환자라든지 아니 만성질환자를 가진 환자라든지 아니면 질병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뭐 그 정부 쪽에서 부처에서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리고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복지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뭐 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만성질환 건강 위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건강관리 디바이스, 뭐 밴드라든지, 그러니까 웨어러블 밴드라든지 뭐 혈압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면서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르신 건강관리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을 이 사업에 들어오게 유도해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도 2021년부터 시범 사업으로서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비대면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건강관리를 해보겠다라는 형태의 서비스를 복지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뭐 마이 헬스웨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정책들을 내놓음으로써 다양한 건강관리의 방향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IOMT
관련한 디바이스입니다. IoMT 관련해서는 사람의 몸에 어디에든 뭐 부착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온몸에 붙을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뭐 심전도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수면 상태 아니면 뭐 흡기, 호흡하는 상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알려주고 이 정보를 AI를 통해서 분석해서 이 사람이 뭐 심장이 안 좋으니까 뭐 병원에 가봐라라든지 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IoT 기반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가 다시 나왔는데요.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렇게 한시적으로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난 이후에 몇 가지 서비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몇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는 뭐 L사의 원격 진료 서비스나 아니면 D사의 원격 진료 서비스나 뭐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나타났고요. 이 서비스들에서는 현재 논란이 굉장히 많은 약 배달 이슈까지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진료를 보고 집에서 약을 배송받을 수 있는 형태까지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뭐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형태의 그 의료 서비스로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치료제 같은 부분은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2017년에 미국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인허가를 받은 이후로 국내에서도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어서 식약처에 인허가를 받겠다라고 지금 인허가 신청을 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그 기존에 약을 개발하는 데 들었던 뭐 돈이나 그리고 약에 대한 실패 리스크들을 디지털 치료제 형태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사용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으면 훨씬 위험 부담도 적고 개발 시간도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퓨어 테라픽스의 리셋 같은 경우는 중독 치료해주는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미국 FDA에 인허가를 받은 바 있고요. 그 외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뭐 알칼리 소프트의 ADHD 치료용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PTSD 환자의 그 정신적 문제를 케어해주는 상담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음악과 센서를 통해서 보행장애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다음 장은 스마트 헬스와 관련된 표준입니다. 스마트 헬스에서는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표준들이 나왔는데요. 국내는 그 스마트 헬스 표준을 거의 준수하는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유 때문에 병원 간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정보 호환성, 그러니까 A라는 병원에서 B라는 병원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될 때 보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표준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병원들 입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빅5들 같은 경우는 솔루션을 쓰지 않습니다. 그쪽은 다 자체 개발을 해서 자기 그 조직 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개발을 했기 때문에 표준을 준수해야 될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표준에 대한 이슈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 거의 모든 병원들이 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 몇 년 사업으로 요 몇 년간 정부에서 의료 데이터 교환 사업이라든지 교류 사업 같은 것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준이 그럼 가져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다양한 표준들을 가져다 쓰게 됐고요. 그쪽의 표준들이 옆에 나열되어 있는 형태의 표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소 쪽에 뭐 PHR, EHR, 펑셔널 스펙이라든지 뭐 메디컬 디바이스 관련한 IC 스펙이나 IEEE의 메디컬 디바이스 관련한 표준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뭐 HL7이라는 미국의 헬스레벨 7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사설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뭐 파이어나 아니면 CDA 같은 형태의 표준들이 쭉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되어서 이거 기반으로 구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마이헬스웨이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데이터 중심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교환과 그리고 시그널, 그러니까 생체 신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얘기를 적어놨고요. 그렇게 이제 시스템상에 필요한 표준에 뭐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야 되는지를 적어놓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은 ITUT FZ AI4H에서 가지고 온 그림이고요. 네트워크나 뭐 다양한 부분에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져오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보이는 그림은 이거 WHO에서 2021년 8월에 나온 DDCC라고 해서 디지털 도큐먼트 오브 코비드-19 서티피케이트.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백신 맞은 거 이거를 디지털로 어떻게 인증해 줄지, 얘가 맞았다는 걸 확인해 줄지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온 바 있고요. 이걸 통해서 다른 표준들과 엮어서 어떻게 구해내야 될지라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